이미 그 질문들이 몇 개가 올라오고 있어서 우리 질문들도 살펴보시고 오늘 이제 질문 그 대답하기 전에 우리 오늘 토의한 내용 몇 가지 우리가 먼저 조금 논의를 하고 위에 올라온 질문에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메타버스에서 중요한 컴포넌트가 첫 번째가 현실과 가상의 융합도 있지만 생각해 보면 물리적인 환경을 미러링한 것도 있고 물리적인 그 엔티티를 미러링한 걸 라이브엔티 단체에서 사람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게 메타버스가 혼자 노는 거면 사실 표준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텐데 여기가 가상 세계이고 또 가상 세계에는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접속을 해서 다양한 액티비티를 하게 돼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접속을 하는 부분에서 필요한 표준도 있을 거고 또 각종 플랫폼들이 각 회사들이 만든 그 플랫폼들이 통합적으로 운영이 돼야 또 이 제대로 된 메타버스의 가치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그러면 기존에 만들어 놓은 그 플랫폼들을 상호 운용되게 만드는 데도 표준의 역할들이 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런 관점에서 표준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게 진짜 그 여전히 예전처럼 우리가 표준을 강제할 수 있을까? 메타버스에 표준을 강제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소리가 잘 안 나가고 있나요? 유 교수님, 제 소리가 잘 안 들리시나요? 예, 이제 지금은 잘 들립니다. 아까는 조금 안 들렸었는데요. 지금은 잘 들립니다. 예, 마이크를 좀 가까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까이 해야 되는가 봅니다. 예, 예. 예, 이제 우리 줌 환경에 익숙해지려면 이제 마이크도 잘 써야 되고 여러 가지. 예, 그래서 지금 그 굉장히 중요한 그 표준화 이슈 관점에서 보면 우리 그 다양한 메타버스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뭐 로블록스도 있고 폴트나이트도 있고 우리 제페토도 있고 이프랜드도 있고 다양한 이제 플랫폼들이 존재하는데 이 플랫폼 간의 그 표준이 과연 가능할까? 어떤 수준에서 표준을 해야 될까? 우리 이제 국내의 그 표준 관련 액티비티를 특히 이제 SC24를 오랫동안 또 이끌어 주시고 계시는 유관희 교수님 이제 입장을 우리가 한번 좀 들어보고 이야기를 좀 시작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게 메타버스의 표준이라는 게 가능할까요? 이게 동작을 할까요? 예, 지금 굉장히 그 좋은 질문이신데요. 그리고 또 어려운 질문이시기도 하고 그런데 그 실제로 이제 우리가 그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나오기 전에 우리 이제 그 그래픽스나 그다음에 가상현실, 증강현실 전문가들은 이제 이와 관련된 기술 개발뿐만 아니고 서비스 개발들을 지속적으로 이제 해왔었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최근에 메타버스라는 이야기가 등장이 되면서 또 유명한 회사들에서 이 메타버스 관련된 서비스, 뭐 대표적으로 제페토나 그다음에 이제 페이스북에서 나오는 그런 서비스들이 지금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저희가 그래서 많은 그 표준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그게 현실에 기반한 표준이 있느냐 뭐 이런 부분들도 이제 많이 지금 논쟁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이 표준화 기구에서 이와 관련된 논쟁들을 좀 더 그 조화롭게 만들기 위한 그런 장들을 좀 더 만들어 갈 생각이고요. 그렇지만 실제 기본적인 개념들은 이제 그 관련된 뭐 회사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기술 개발하고 있는 여러 교수님들, 연구소 이런 부분들이 모여서 실제 좀 더 심도 있는 그런 연구들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각각의 이제 요소 기술들을 보면 표준에서 정의했던 나름대로의 그 스펙들을 아마 레퍼런스를 해가지고 구현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우 교수님 말씀하신 이제 플랫폼 차원에서 이게 가능하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쟁은 좀 더 좀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표준에서 명시한 그런 이 플랫폼 기반의 형태의 서비스를 다양한 그런 회사에서 채택할 부분에 대한
논쟁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우리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그 국내 그 SC24 그 표준화 기구가 있는데요. 이 표준화 기구에서 제페토를 개발한 그런 개발자, 그다음에 뭐 페이스북이나 기타 관련된 개발자들을 우리가 위원으로 포함시켜서 좀 더 심도 있는 그런 논의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아마 우리 그 표준 액티비티를 통해서 그 비즈니스 모델을 성공적으로 만든 건 우리 MPEG, 뭐 JPEG 정도일 것 같은데, 아마 메타버스가 이제 MPEG, JPEG을 잇는 새로운 그 표준으로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도 요 최근에 그 액티비티들을 보면 일부 할 수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보통 우리가 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경제 규모로 보면 한 1억 명 정도가 사용을 하면 이제 일반인들이 서서히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 같고, 한 1,000만 명 정도 쓰면 전문가들 중심으로 이제 액티비티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2000년대 우리가 그 유행했던 그 세컨 라이프 같은 게 이렇게 이제 아주 성공적으로 일상으로 정착하지 못했던 이유가 그 당시에 뭐 기술적인 한계도 있었을 거고, 그게 뭐 표준화 이슈 관점에서 보면 다른 그 플랫폼하고 연동이 안 됐기 때문에 또 동시에 오픈 플랫폼으로 메타버스를 구현하자는 그 움직임도 당시에 있었고, 또 지금 전체적인 규모로 보더라도 지금 그 사용자 수가 1,000만 명 정도 이고 동시 접속자가 수십만 명 수준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게 뭐 경제 활동하는 데는 상당히 제약이 있었던 플랫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등장하고 있는 로블록스나 우리 제페토나 보면 다 이제 수억 명 규모의 그 사용자를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2억, 3억, 뭐 5억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여기 이렇게 되면 일반인들도 서서히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는 영역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일상으로 오려면 결국은 뭐 수억 명이 아니라 수십억 명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거기에 가장 큰 걸림돌이 아마 표준화 이슈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이제 각자 개별 플랫폼으로 모을 수 있는 사람들은 아마 수억 명일 텐데, 이게 이제 각자 모은 그 사용자를 상호 운용성을 통해서 이제 규모를 확대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 또 이제 일부 세대가 아니라 전 세대가 쓰게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될 테고,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쉬운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는 다양한 뭐 표준화 이슈들이 아마 꼭 이제 관철이 돼야 될 텐데, 문제는 이제 지금 현재 그 플랫폼을 사람들한테 쓰게 만들고 있는 회사들이 과연 이게 오픈해서 그 생태계를 만드는데 노력할 건가, 뭐 이런 이슈들이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또 강제할 수는 또 없는 사안이고 시장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뭐 그런 관점에서 뭐 표준화 활동하시는 분들의 역할도 앞으로 굉장히 또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양 대표님 지금 이제 디지털 트윈 쪽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제 대부분의 디지털 트윈 쪽이 이게 뭐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라기보다는 그 특정한 응용에 맞는 시뮬레이션을 주로 이제 했기 때문에 뭐 표준화 이슈가 그렇게 중요하게 부각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혹시 그 디지털 트윈 쪽에서도 표준화 이슈 액티비티들이 좀 있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아까 이관희 교수님 발표 잘 들었고요. 이 디지털 트윈 쪽에서는 이제 표준화 이슈가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상호 연동 부분입니다. 결국 그 현실과 뭐 가상을 연동하고, 또 이 가상 세계 내에 있는 각 객체들, 아까 뭐 LA 말씀하셨는데 그 각 객체들 간의 연동, 그러니까 나의 아웃풋이 다른 사람의 아웃풋이 되고 다른 사람의 아웃풋이 내 인풋이 돼서 상호작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상호작용을 잘 하려면 서로가 이제 어떤 시간이나 순서들이 되게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가상세계에서 이제 구현이 돼야 될 텐데, 그 구현이 되려면 그 상호 운영성을 하기 위한 그 미디어가 굉장히 좀 중요한 표준화 이슈고요. 뭐 국방 쪽에서는 미 국방이나 우리나라 국방 쪽에서도 그 HDA, RTA라는 그런 표준 미디어를 씁니다.
뭐 어떤 이 연합훈련 할 때도 한미 연합훈련 할 때도 그 표준이 준수가 안 되면 훈련에 참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 상에서도 어쨌든 뭐 현실과 가상이 서로 그 아까 뭐더라 공진화가 되려 그러면 그게 서로 연동이 돼서 잘 돌아가야 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아까 플랫폼들이 이제 뭐 다양하게 각 업체별로나 뭐 국가별로 뭐 조직별로 다 다르게 만들 텐데 그거 자체를 통제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플랫폼 간의 연동, 저희는 이제 그걸 POP라고 하는데요. 플랫폼은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그 플랫폼들 간의 연동을 뭐 연동 필요성이 어떤 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연동 필요성이 식별이 되면 그 플랫폼 간에 연동할 수 있는 그런 표준들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한 가지 예로 이제 예를 들어서 방금 소개해 주신 그 군사 훈련 같은 경우에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는 그 훈련 플랫폼이 있을 거고 미군이 가지고 있는 훈련 플랫폼이 있을 거고 또 일본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도 있을 거고 뭐 중국이 가지고 있는 것도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예를 들면 한미일 뭐 합동 훈련을 한다 했을 때 각자 가지고 있는 그 플랫폼이 연동되지 않으면 훈련의 효과를 거두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스케일러빌리티 이슈도 이제 이게 그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우리가 훈련을 할 수 있는데 이 지역의 범위가 뭐 나라의 경계를 넘어간다 이랬을 때 이게 각자 가지고 있는 플랫폼들이 제대로 연동되지 않으면 효과를 거두기가 어려울 텐데 지금 그 디지털 트윈 쪽에서 하고 있는 그 시뮬레이션의 스케일러빌리티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지도 같이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한미연합 훈련을 하게 되면 미군 체계 한 20개 하고 한국군에서는 이제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5게임 체계가 같이 다 이렇게 연동이 돼서 돌아갑니다. 동일한 북한군에서 예를 들어서 뭐 핵미사일을 발사했다라든지 어떤 가상의 시나리오를 인풋을 하나를 주면 그거 가지고 각각 그 미군이나 우리 육해공군 해병대의 그 고유의 그 역할들이 있는데 그 역할들을 수행하면서 서로가 상호작용을 해야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그 원게임 할 때는 다 처음에는 그 미군에서 만든 겁니다. 미군에서 만든 건데 그게 이제 그 국제 IEEE 1516 표준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준에 따라서 이제 준수하고 그거를 지원하는 그 소프트웨어들도 한 3개 정도 밴드가 있고요. 저희도 그런 것들을 지금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고 이제 시뮬레이션들은 이 해상도나 이거에 따라서 많아지면 뭐 제약상은 뭐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워낙 통신 속도도 빠르고 기술들이 발전하기 때문에 그런 지역과 시간이나 공간에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표준화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뭐 스마트 시티 같은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 시티도 보면 뭐 각자 다 하고 있는데 서로 연동이 돼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만든 프로덕트와 뭐 동물이나 식물, 자연, 그 다음에 이 프로세스들이 다 연동이 되려면 각각의 모델을 만들어서 각각의 연동이 돼야 됩니다. 아까 그 유관희 교수님이 얘기했던 그 LA가 이 검 모양만의 표준이 아니고 실제로 각 객체들의 동작 특성 이런 것들이 잘 같이 연동돼서 돌아가야 되거든요.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표준이 안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이제 그 미군이 쓰는 거를 한국이 강제로 떠안아야 되는 이런 문제도 아마 생기지 않을까. 예를 들면 미군이 쓰고 있는 그 서버가 아마존 AWS를 쓴다. 그러면 한국도 강제로 아마존 AWS 서버를 써야 이 시스템이 연동되거나 뭐 이러는 상황이 될 텐데 그렇지 않고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예. 네, 표준만 제공해주면 그 표준에 따르는 소프트웨어를 구현하기만 합니다. 그렇죠. 표준이 되면 그게 상관없이 이제 연동이 될 텐데 뭐 표준이 안 되면 이제 공동으로 활용하려면 플랫폼 자체를 다 통일시켜 버려야 되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예, 그렇게 안 되게 만들려면 이제 표준이 역할을 아마 잘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그 논의하는 사이에 아마 지금 그 유튜브에 질문들이 여러 개가 아마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먼저 질문들을 좀 살펴보면 여기는 아마 그
유관희 교수님이 먼저 답변을 하셔야 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 아바타의 생체 데이터 입력 기술 연동에 대해서 견해를 듣고 싶다 이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아바타의 행위, 행동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카메라를 가지고 캡처해서 연동시킬 수 있을 텐데 이 실제 사람의 생체 데이터도 아바타에 연동을 시킬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표준이 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유 교수님이 잠깐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아주 중요한 질문 잘 해주셨고요. 지금 현재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센서 정보에 그 퓨어 센서라는 그 정보가 있는데요. 그 퓨어 센서가 실제 라이브 액터 엔티티가 실제 차고 있는 그 뭐 헬스 정보에 대한 부분,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제 거기에 집어넣어서 그 부분들이 이제 생체 정보 센싱이 돼서 이제 뭐 아바타로 표현되든 라이브 액터로 표현되든 그게 이제 들어갈 수 있게 지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 SC24에 우리가 워킹 그룹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워킹 그룹 10이 있습니다. 워킹 그룹 12라는 그런 작업반이 있는데요. 그 작업반에서 지금 우리 한국 사람이 주도로 3D 환경에서 지금 아바타나 기타 사람들이 들어갔을 때 그 생체 정보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실제 제공해 주는 게 좋겠느냐.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생체 정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 실제 어느 정도의 생체 정보를 우리가 그 실제 제공을 하면 특히 앞에서 이야기했던 디지털 트윈이나 그 디지털 트윈으로 대표되는 스마트 시티 환경을 재현할 수 있도록 실제 생체 정보의 어느 정도의 범위, 즉 뭐 혈압, 뭐 그다음에 기타 등등 이런 부분들이 지금 표준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표준의 초기 단계 MP로 채택이 됐습니다. 올해.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지속적으로 이제 표준화가 되면 아마 내년쯤이면 표준화가 이제 완성이 될 거고요. 그 표준 항목들이 나열되어 있는 표준 문서도 지금 드래프트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필요하시면 제가 구해서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시면은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예, 실제 이제 우리 그 사람의 그 행동, 보이는 행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체 신호도 이제 아바타로 옮겨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고 표준도 마련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목시계 정도를 차고 있으면 뭐 손목시계에서 측정하는 정도의 생체 신호는 실시간에 아마 아바타로 연동돼서 아바타에도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뭐 두 번째 질문은 이제 그 오늘 소개해 주신 아바타가 주로 이제 CG 아바타 소개해 주셨는데 이 CG 아바타 뿐만 아니라 이 비디오 아바타, 우리가 카메라를 가지고 실제 사람을 실시간에 캡처하고 3D 캐릭터 전신에 지금 이제 그 접목해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질문을 주셨고 이런 것들을 교육 현장에 활용 가능한 시기는 도대체 언제쯤 될까 이 질문을 주셨네요. 네, 그 좋은 질문이고요. 지금 가상 체험 교육 시스템들이 지금 교육 현장에 서비스가 되고 있는데 그 서비스들은 주로 이제 그 실제로 라이브 액터죠. 라이브 액터를 크로마킹 환경에서 설정을 해가지고 크로마킹 이미지를 우리가 추출한 다음에 그거를 2D 형태의 실제 라이브 액터를 만들고요. 그거를 이제 가상 공간에 뭐 렉탱글로 매핑을 시켜서 이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건 현실이고요. 그런데 이런 서비스가 지금 질문을 보면 풀 3D로 이 가상 공간에 이제 어떻게 재현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이고 그게 상용화 시점에서는 언제쯤 될 거냐 뭐 이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텔레포테이션이나 이런 연구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많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실제 리얼타임에 3D를 우리가 3D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들이 연구 차원에서는 뭐 2017년, 18년 뭐 이런 쪽에 이제 나왔고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대중화되려면
일반 카메라에서도 3D 영상을 3D 이제 그 결국 라이브 액터죠. 라이브 액터를 만들어서 아까 가상 공간에 이제 임베딩 시키는 그런 기술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그게 상용화되는 그런 시점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인공지능 기술이랄지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오기 지금 많이 구현이 되기 시작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일반 카메라를 가지고도 아마 3D 라이브 액터를 만들어서 아마 실제 가상 공간에 임베딩 시키고 서비스할 수 있는 게 앞으로 한 2, 3년 후면은 좀 가시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부는 지금 저희가 3D 모델링을 해서 아까 디지털 트윈의 그 동영상에 제가 그건 넣지 않았지만 저희 연구실에도 3D 그 모델을 만들어서 실시간에 좀 아주 자연스럽지는 않지만은요 어느 정도 재현이 되고 거기에 텍스처 매핑이 이루어져서 사람처럼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기술적으로 만들어 가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60% 정도는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뭐 나라에서나 연구 그룹에서는 더 많은 아마 진전이 있기 때문에 아마 한 3년 내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네. 우리가 또 다른 측면에서 아바타의 그 용도를 좀 생각을 해보면 특히 이제 메타버스 관점에서 아바타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쓰던 뭐 키보드나 마우스 역할을 아바타가 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가상 세계에서의 정보를 탐색하거나 공간을 탐색하거나 또 다른 아바타를 만나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이 환경을 생각을 해보면 아까 소개해 주신 것처럼 스튜디오에서 사람을 집어넣고 뭐 블루 스크린을 쓰거나 멀티 카메라를 써서 캡처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 일상에서 우리가 이제 지금처럼 책상에 앉아서 가상 세계로 간다고 했을 때 지금 우리가 쓰던 그 마우스 대신에 그 나의 아바타를 써서 공간을 탐색한다고 하면 지금 비디오 아바타를 내가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비디오 아바타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새로운 그 챌린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은 최근에 이제 딥러닝 쓰는 커뮤니티에서는 영상과 3D 모델 사이의 관계를 딥러닝으로 찾아서 실시간에 비디오 아바타를 만들어주는 것들도 할 텐데 문제는 이제 이게 만들었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나는 이렇게 앉아서 결국은 키보드나 마우스를 가지고 내 비디오 아바타를 컨트롤하는 환경이라고 한다면 직접 내 몸을 가지고 비디오 아바타를 컨트롤 환경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나는 앉아 있고 내 비디오 아바타를 키보드나 마우스를 가지고 아바타를 제어하는 상황이 됐을 때 실제 내 몸의 움직임, 내 의도대로 아바타를 잘 컨트롤할 수 있느냐 사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은 이 아바타의 자유도가 사실 너무 높기 때문에 우리 몸을 생각해 보면 뭐 손가락만 하더라도 손가락 관절이 뭐 26DOF이기도 하고 바디로 확장하면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어서 전통적으로 키보드 마우스 2차원에서 움직이는 그런 정도를 가지고 그 자유도를 매핑하는 것은 챌린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 사이에 매핑도 표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좋으신 지적입니다. 예. 그래서 1차적으로는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메타버스 환경에서의 그 라이브 액터나 뭐 이런 아바타나 이런 부분들을 컨트롤하는 부분들이 실제 편리성 측면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생동감 있는 표현을 할 때는 또 다른 측면이 있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다양한 부분들을 우리가 터치를 해야 되고 특히 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편리성 측면이 되게 또 강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디바이스가 다 2D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이 2D 디바이스를 사용해서 이제 적절하게 아바타나 아니면 라이브 액터들을 적절하게 이제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들이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라이브 액터 앤 엔티티에서는 아까 이벤트 매퍼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이벤트 매퍼에서 그 창구들을 좀 잘 대변할 수 있도록
지금 좀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기본적인 그런 인터페이스 형태들은 정의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이벤트를 하고 싶으면 그 추가적인 항목들을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창구 역할을 하게끔 이제 정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세 번째 질문은 우리가 아까 잠깐 논의했던 거하고도 맥이 같은 것 같은데, 표준의 구속력이 어느 정도로 있는 건가? 사실 이건 강제성은 없는 거라서 우리가 표준을 만들더라도 쓰고 안 쓰고는 또 그 회사의 판단일 것 같은데, 지금 표준의 구속력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질문이 하나가 있고, 제품이 먼저 나오고 표준이 뒷북치는 경우도 있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네요. 예, 그 표준의 구속력은요, 저희가 지금 그 표준 형태들을 보면은요, 크게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측면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엠팩과 같이 표준 특허 기반으로 이제 되어 있는 그런 표준들이 있는데요. 거기는 특허를 이렇게 살리면서 표준화를 진행합니다. 그러면 그 표준을 사용했던 그런 기업이나 이런 데에서는 그 특허에 대한 특허료를 이제 지불하게 되는 그런 형태인데, 지금 많은 부분에서는 다 표준을 걸려 있는 특허가 걸려 있는 그런 이슈라 할지라도 표준화를 하는 데서는 특허를 이렇게 오픈합니다. 그러니까 즉 오픈한다는 이야기는 특허를 이제 자기가 더 이상 주장하지 않는 그런 형태로 해서 지금 그 표준화 항목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표준들이 특허와 관계없는 형태로 이제 표준화가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표준은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창구의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창구에서 디테일한 그런 임플리멘테이션은 별도의 특허를 이제 만들어서 사용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창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많은 제품들이 다 표준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개발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하나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말씀드리는 게 이제 뭐냐면, 이 크로노스 그룹이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픽스나 가상현실, 증강현실의 대표적인 그런 민간 표준화 기구인데요. 이 민간 표준화 기구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표준 아이템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표준입니다. 대표적으로 오픈GL, 그다음에 웹GL,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HMD 디바이스에 쓰고 있는 오픈XR, 이런 부분들이 전부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표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3D 관련된 어셋들을 우리가 트랜스미션 이제 앞으로 굉장히 많이 해야 될 건데요. 예를 들면 제페트도 그렇고 기타 다양한 메타버스 서비스에서 실제 3D 오브젝트를 트랜스포메이션 해야 되는 이슈들이 이제 많이 발생이 될 겁니다. 근데 그 이슈로 지금 부각되고 있는 그런 표준 아이템이 뭐냐면 GLTF입니다. 그것도 역시 크로노스에서 만들었는데, 그 크로노스 그룹에서 만들었지만 민간 표준이지만 이거를 국제 표준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곧 이제 GLTF가 ISO, IEC, SC24의 표준으로 이제 채택이 될 겁니다. SC24뿐만 아니고 JTC1 표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제 많은 부분들이 표준을 간과하고 이제 서비스를 만드는 시대는 이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페토나 기타 등등의 서비스를 만들 때 상호 운영성이나 이런 측면들을 고려를 했을 때는 반드시 앞으로 이 표준들을 기반으로 해서 개발하는 게 실제 서비스가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형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을 해주시면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표준은 이제 강제화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표준을 기반으로 한 오픈 소스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연히 지금 빅데이터나 AI나 이런 서비스들을 한번 보세요. 전부 다 오픈 소스를 기반으로 해서 개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메타버스에서도
이 표준이 만들어지고 그 표준이 다 오픈 소스로 공개가 될 거기 때문에 이 표준 기반으로 해서 서비스가 개발되는 게 아마 여러분들이 지속적인 그런 제품이 생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아이소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 국제 표준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양 대표님이 하고 계시는 그 디지털 트윈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이제 엔터티 특히 이제 라이브 엔터티에 대한 것들은 여기저기서 아마 규정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환경을 보더라도 환경에 대한 아마 표준 이슈들이 꽤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건물을 하나를 우리가 시뮬레이션 하겠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을 어떻게 구성하고 그 건물의 컴포넌트들이 뭐 문도 있고 창문도 있고 또 천정도 있고 바닥도 있고 벽도 있고 벽도 종류가 여러 가지고 한데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그 표준을 따라서 만들고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개별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에 의존해서 그냥 그 시뮬레이션을 하는 건지 그 부분도 언급을 해주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 트윈의 그 구성 요소가 데이터, 그다음에 형상, 그다음에 이제 행위 모델 이제 세 가지인데요. 그 형상 부분은 지금 GIS 쪽에서 이제 표준화들이 좀 많이 이루어졌고요. 또 빔 쪽도 이제 표준화가 많이 이제 돼 있고, 뭐 CAD 쪽은 또 워낙 또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 분야별로 다 표준화하고 되고 있는데 그런 컴포넌트들이 서로가 이제 각각 분야에서 뭐 GIS는 GIS야, 빔은 빔, CAD는 CAD 쪽, 그다음에 데이터는 데이터 쪽, 기능 모델, 행위 모델 쪽도 이제 각각 하고 있는데 지금 제일 안 되는 부분이 이 기능과 그 동작 특성을 모델링하는 부분이 잘 안 돼 있습니다. 실제로 이쪽을 또 하는 데도 별로 없습니다. 그 이쪽 부분이 많이 좀 개발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아까 중요한 거는 어쨌든 각각 분야에서 각각의 뭐 플랫폼을 만들든 시스템을 만들든 이들 간에 그 뭐 이 서로 뭐 필요해서 연동을 하고자 하는 필요성이 있을 때 그 제약 없이 서로 어떤 데이터라든지 뭐를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을 주면 그것들이 서로 연동이 다 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들은 아까 뭐 IEEE 1516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우리나라에 맞게 뭔가 표준을 좀 선도하고 하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이제 LTE 중심으로 그다음에 표준 활동을 제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번에 그 항판들 일정부에도 그런 표준 과제들이 좀 포함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들은 또 진행이 또 별도로 되고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디지털 트윈 쪽도 이제 표준화 이슈들이 이제 다뤄져야 메타버스랑 좀 결합이 좀 더 쉬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최근에 많은 메타버스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굉장히 게임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그 가상세계 그 자체가 그 껍데기만 있는 가상세계, 실제로 우리가 인터랙션 할 수 있는 가상세계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이 디지털 트윈 커뮤니티가 이제 메타버스랑 결합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앞으로 하게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디지털 트윈 커뮤니티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는 또 제가 또 궁금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이 메타버스는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접속해서 여러 가지 그 활동들을 하게 되는 공간이고 디지털 트윈은 상대적으로 그동안은 좀 전문가들이 특정한 영역에서 다양한 그 모니터링이나 시뮬레이션이나 뭐 베리피케이션이나 특수한 목적으로 소수의 사람들이 아주 클로즈드로 사용하던 플랫폼 성격이 강했는데 이게 과연 이제 메타버스랑 결합할 수 있을까 뭐 그게 상당히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해야 되는 영역이긴 한데 그 디지털 트윈 커뮤니티가 그동안 얼마나 그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해왔고 얼마의 시간 사이에 또 그런 것들이 실현될지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디지털 트윈의 이제 커뮤니티들은 이제 각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VR, AR 하는 분야에서도 디지털 트윈 얘기를 하고 뭐 GIS나 빔을 하는데도 이제 디지털 트윈 얘기를 하고 또 데이터를 미러링하는 쪽도 디지털 트윈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쪽 분야는 굉장히 보편화돼 있고 표준도 많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쪽 동작 특성이나 기능을 그 모델링하고 시뮬레이션하는 쪽 분야는 이제 우리나라에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저희가 이제 뭐 디지털 트윈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아주 미약합니다. 예를 들어서 드론이라든지 메타버스 같은 데는 뭐 협회도 많이 생기고 뭐 있는데 이쪽 분야는 뭐 우리나라에 가르친 데도 없고 뭐 아는 분도 별로 없어가지고 실제 어려운 분야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선도를 하려면 결국 뭐 데이터나 이게 보여지는 이런 것보다는 실제로 이걸 우리가 기준을 만들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한 이슈인데 이쪽 부분이 잘 이제 인력 양성 부분이나 이런 커뮤니티들이 활성화되지 않는 게 되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가상융합 경제 포럼을 통해서 이 디지털 트윈 분야에 진짜 이 GS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그걸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그 인력 양성이 시급하고 또 그것들을 할 수 있는 플랫폼, 국가적인 플랫폼들이 빨리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뭐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신데 지금 보면 뭐 국가 R&D 그 계획에도 디지털 트윈이 없는 건 아닌데 디지털 트윈이라는 큰 꼭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디지털 트윈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누락돼 있고 오히려 굳이 이름을 디지털 트윈이라고 안 불러도 될 만한 것들이 디지털 트윈 속에서 들어와서 디지털 트윈 예산을 쓰고 있는 뭐 그런 것들도 현실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 커뮤니티의 앞으로 역할도 앞으로 굉장히 중요해질 텐데 정확한 디지털 트윈에 대한 정의에서부터 응용, 활용까지 좀 다양한 그 가능성들을 우리가 같이 검토하고 또 실제로 메타버스라는 플랫폼 위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뭐 짧은 시간 내에 우리 두 가지 중요한 이슈를 좀 다뤘습니다. 지금 이제 가상 세계를 어떻게 구축할 건지도 중요하지만 그 구축된 가상 세계를 어떻게 우리가 운용할 건가, 그 중에서 하나 중요한 부분은 현실 세계의 반영으로서의 모니터링도 있지만 또 일어나지 않은 일을 또 시뮬레이션 해보거나 또 우리가 새로운 서비스를 거기에서 또 검증도 해볼 수 있는 게 디지털 트윈이어서 디지털 트윈 관점에서의 메타버스를 우리가 잠깐 들여다봤고 또 그렇게 만들어진 가상 세계에서 실제로 이제 사람들이 들어가서 다양한 새로운 활동들을 하게 될 텐데 그때 우리를 대변해서 그 가상 세계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 아바타는 또 어떻게 우리가 실제로 운용을 해야 될 건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 우리 논의의 시작일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가 이제 막 첫걸음을 떼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게 일반인들이 이 메타버스를 활용하게 되는 시기로 가는데 앞으로 몇 년 정도 시간이 더 걸릴 텐데 그동안 일반인들이 진짜 쉽게 이 분야를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들 또 여러 가지 또 사회 문화적인 또 논의들 이런 것들이 좀 활발하게 돼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좀 오늘 우리 논의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지금 두 분 오늘 그 논의 참여해 주셨는데 마무리 발언 듣고 바로 우리 오늘 이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유 교수님부터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잠깐 말씀드리면요. 오늘 그 가상 융합 경제 활성화 포럼에 초대를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특히 이제 메타버스에서 그 라이브 액터 엔티티의 중요성이 이제 부각이 될 겁니다. 좀 더 현실감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라이브 액터가 참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메타버스의 라이브 액터 엔티티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서비스 개발에 잘 참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양 대표님. 네, 뭐 저희가 디지털 트윈 쪽을 하는 이유는 어쨌든 세상과 사람을 위해서 다양한 그 문제들, 복잡한 문제들을 좀 더 쉽고 지혜롭게 이제 풀고자 하는 이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까지는 남을 따라왔습니다. 왜 하는지도 모르고 따라서 해왔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선도 국가로 대전해야 되는 변곡점이 있는데 우리가 선도를 하려 그러면 남들이 안 해본 거, 경험하지 못한 거를 미리 해보고 이런 그 왜 하는지에 대한 그런 그 답을 먼저 가지고 그거를 어떤 기술이 필요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서비스, 어떤 프로덕트를 만들어질지를
고민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국가적으로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디지털 트윈 활성화 전략도 수립하고 사업들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이 대한민국을 선도국가로 대전하는 데 시장의 마중물이 돼서 진짜 이제 아까 그걸 하기 위한 인력 양성이라든지 국가적인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만든다든지 이런 정책적인 좀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건의를 드리면서 오늘 제 말씀을 드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세미나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